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7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2월 28일 영업부 직원 김사랑의 결혼식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축의금 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답니다. 우리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2월 28일 차변 복리후생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한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4월 18일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만기가 3개월인 주식회사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금으로 수령했답니다. 물건 팔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았답니다.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약속금을 발행해서 줬답니다. 약속금 받았다고 덜컥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별표 쳐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력할게요. 4월 18일 대변에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는 인성이랍니다. 금액 500만 원. 차변 미수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인성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3번 문항 4월 21일 1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중급상사의 외화로 단기 대여한 3,000달러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답니다. 대여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회수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랍니다. 돈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여금이 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율 차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외환차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외환차손익 분석해 볼게요. 돈 얼마 들어옵니까? 3,0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돈 들어옵니다. 33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3,000달러 곱하기 1,000원 3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330만 원으로 돈 들어오니까 30만 원만큼 회사는 이익 본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열심히 회계 처리 전표 입력해 가지고 30만 원 외환 차익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타나면 내가 전표 잘 입력한 것입니다. 입력하면 되고요. 다만 자, 보통 이러한 거래에서 대여금 또는 차입금이 거래해서 만기가 되면은 원금도 자 대여금을 예를 들어 봅시다. 대여금이다. 우리가 돈 빌려줬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주의할 점은 이거라고 있습니다.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지만 외환차손익이 생기는 부분은 이자에서는 전혀 생기지 않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외환차손익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거 요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복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마인드 해 주십시오.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때 이자에 대해서는 왜? 이자는 돈 받는 날이 환율로 그냥 돈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라고 수익 인식하면 끝이야. 다만 그와 달리 원금 부분은 기존의 장부 금액이 뭔가 기록돼 있고 돈 들어올 때 환율은 좀 바뀌다 보니까 그와 다른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차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자 수익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몰라도 뭐 푸는데 큰 지장은 없는 문제로 분석이 되네요. 됐지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까지 딱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 됐지요? 입력 한번 할게요. 4월 21일. 자, 차변에 돈 들어온 거 먼저 적읍시다.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고 3,000달러 곱하기 1,100원, 330만 원으로 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대변. 이제 원금 받았으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질 거다. 그죠? 단기 대여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를 회계 처리합니다. 거래처는 중급 상사였대요.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의 외환 차익 30만 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4번 문항. 4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주식회사 제1건업으로부터 8,8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4048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토지 매매 취득 대금 중 8천만 원은 당일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인 800만 원은 다음 달 10일에 주기로 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토지 사는 거래다. 그죠? 그런데 이 토지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어디 땅값이 오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땅 사는 거랍니다. 이때는 토지라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좀 요거 아니야 라고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되고요. 토지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자산 계정 과목, 투자 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됐지요? 입력할게요. 4월 30일.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자, 대변. 자, 취득세 4048000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거 먼저 적읍시다. 현금 4048000 그리고 자 이제 8,800만 원이 토지 값이거든요. 그거 적읍시다. 8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8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은 뭘로 줬다고요?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토지 사는 과정에서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어디요? 제1건업. 그리고 요거 전부 합한 금액을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5월 27일 하나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90만 원 중 이자 소득세 138600원이 원천 징수되어 차감 잔액인 요렇게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겁니다. 대변의 정기예금 이렇게 적어서 자산의 감소 인식하고요.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인식하고 돈 들어오는 거는 요거 두 개 합한 걸로 3,090만 원 돈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자 90만 원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가 요만큼 되다 보니까 그거 빼는 요 금액이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됐죠? 원천 징수된 부분은 우리 회사가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지금 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 제시되었고 뭐 입력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문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구 하나를 추가할까요? 정기적금에 대해서 만기는 1년 뭐 이런 추가 자료를 좀 붙여가지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금이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짜리다. 그러면은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잖아. 비유동자산 중에서 장기금융상품이라고.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계정과목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성 예금과 특정 현금과 예금 두 가지 계정과목만 등록되어 있고 두 계정과목 차이는 뭐라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장기성 예금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기가 3년이면은 장기성 예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혹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그냥 만기 1년짜리다. 즉 유동자산이다라고 조금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정기적금이라는 유동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입력할게요. 5월 27일 자, 대변 먼저 입력합시다. 정기적금 거래처는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자, 원금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 9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선납세금 얼마요? 13860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답니다. 금액은 30761,400. 됐습니까? 오케이.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10월 1일 세준 상사에 전자제품 1000개 단위당 단가 8만 원입니다. 요거를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뭡니까? 11과세가 부가세 유형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자, 돈 무엇으로 받았는지 위에 설명에서는 없고요. 세금 계산서로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물건값 8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800만 원, 8,8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음으로 4천만 원 받고 외상으로 4,800만 원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어음 받은 부분은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외상금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돈 무엇으로 받았는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로 그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요거 최신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패턴이니까 별표 쳐두시고 연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의 제목이 지금 뭔가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제목 뭐겠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혹시 제목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제목 좀 추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10월 1일이다. 그죠? 유형은 11 과세구. 문제 자체에서 세금 계산서 자체가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입력해 줍시다. 전자제품 수량은 1000개 단가는 8만 원. 그러면 8천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딱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죠? 어디에 팔았습니까? 세준 상사에 팔았습니다. 전자예부 여고요.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는 맞습니다. 차변. 밭을 어음. 얼마요? 4천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이지 그지 4,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3일 소비자 김철수한테 비품을 33만 원 부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비품 판매 직전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랍니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유형자산의 처분거래입니다. 유형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보통 거래처인 법인한테 팔다 보니까 세금 제한세를 발급을 많이 하는데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도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출제되었네요.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직유였나 봐. 약간 변형했나 봅니다. 못 풀 이유 없습니다. 그죠? 자, 유형, 부가세 유형은 일단 과세면서 현과이니까. 그죠? 22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이고요. 유형자산의 매각거래 우리 엄청 많이 연습했다 그죠?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분석해 놓고 전표 입력 결과가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합시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합니다. 돈 얼마 받았습니까? 33만 원 받았지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세 부분은 빼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가가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받은 돈은 33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3만 원 뺀 30만 원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장부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120만 원 빼기 100만 원, 20만 원짜리였습니다. 20만 원짜리 유형자산 비품을 3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내가 맞게 입력한 겁니다. 자, 이제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부가세 자 10월 3일 부가세 유형 22 현과고요. 자, 금액은 33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받은 건데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죠? 그 기능 활용하도록 합시다. 33000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쫙 자동으로 갈라지고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김철수라는 개인한테 팔았다. 그리고 분계는 자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 적는다 그죠? 계정 과목은 비품이라고 했습니다. 취득원가는 120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는 거다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 번호 비품에 대한 거 213번 코드 불러오고 금액 100만 원 적습니다.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습니다. 그죠? 받은 돈은 34만 원이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330000 33만 원 받았지만 3만 원은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 부분은 맨 상단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자동으로 딱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뭡니까?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플러스 1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차변이 대변보다 10만 원 더 크다 이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10만 원을 채워 주어야 되겠다 그죠? 대변에 채운다는 말은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수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고 금액 얼마다고? 10만 원이라고. 아,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잘 전표를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10만 원을 대변으로 딱 채웁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9일 영국의 벤허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의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공급가액은 우리 장부상 금액하고 장부 입력해야 되는 금액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부가세 유형 뭐라고요? 55 수입이고요. 회계 처리 뭐 별거 아니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2천만 원의 10%이니까 200만 원 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10월 9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거래처는요. 영국 배너사에서 수입했다고 배너사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누구? 세관이라고. 인천세관을 거래처로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10월 15일 회사에서 사용할 정수기 2대, 한 대당 100만 원입니다. 요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요거를 주식회사 말금으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정수기는 비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비품 사는 거래입니다. 정수기 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게 된답니다.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적혀있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거래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 유형은 뭐로 입력한다고요? 57 카과로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비품,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산 가게인 주식회사 말금이 아니고 신용카드사인 현대카드로 입력해야 될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10월 15일 유형 57 카과구.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이럴 때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금액 얼마입니까? 2대 곱하기 100만 원, 200만 원이 물건값이고요. 부가가치세는 20만 원입니다. 합하면 2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공급가액란에 2000000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쫙 갈라집니다. 자, 거래처 어디라고요? 자, 상단에 적히는 거래처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준 누구? 주식회사 말금이라는 것을 상단의 거래처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현대카드라고요. 자, 분계합니다. 차변의 비품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상단에 적혀있는 주식회사 말금이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뭘로? 현대카드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 카과 유형을 입력할 때 상단 거래처와 하단 거래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신용카드사도 입력해 주자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5번 문항 10월 25일 격리팀에서 사용할 복사용지를 베스트 모아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복사용지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답니다. 복사용지 사고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죠? 그러면 요 거래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 유형은 61 현가로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회계 처리는 소모품 산 거다, 그죠? 차변에 소모품에 대한 계정 과목 쓰는데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소모품비 말고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니다. 10월 25일 60일 현과고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88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880000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고 거래처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베스트 모아 그리고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변은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풀어봤고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랍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고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랍니다. 자, 매입 자료 나와 있고 추가 자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정 신고다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한도까지 딱딱 계산되도록 한도와 관련된 내용도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입력합시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메뉴 엽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자, 부천 농산에서 농산물을 샀습니다. 계산서 받았답니다. 오케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맞다, 그죠? 입력합시다. 부천 농산. 언제 샀다고요? 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문제지를 좀 보면서 입력할게요. 2017년 10월 9일입니다. 2017-1009 계산서 받았답니다. 물품은 뭡니까? 물품은 농산물 100kg 1억 2천만 원이랍니다. 농산물 100 그 다음에 120000000 공제율은 몇 프로입니까? 얼마입니까? 공제율은 제조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인 법인이랍니다. 104분의 4입니다. 그죠? 104분의 4. 자, 이렇게 한 건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 건 봅시다. 홍상진이라는 개인한테서 야채 샀답니다. 증빙은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다 보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건 아니랍니다. 공제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제조업과 음식점업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제조업은 공제율은 좀 낮습니다. 104분의 4. 반면 음식점업은 106분의 6. 공제율은 높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공제율은 낮지만 이렇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산 거 이것도 공제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니까 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하고 홍상진에 대한 요 매입 부분도 공제 적용받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홍상진 적읍시다. 취득일자는 언제입니까? 11월 12일 2017-11-12 그 다음에 농어미 매입이다, 그죠? 3번을 선택하고 야채입니다. 야채 수량은 50kg 매입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고 오케이. 자, 이제 두 건에 대해서 상단 입력은 끝났고요. 그러면 매입가액 곱하기 공제율 해가지고 금액이 자동으로 쫙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지금은 확정 신고니까요. 한도도 계산이 돼야 된다. 그죠? 한도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쪽에다가 적어야 될 것입니다. 자, 과세 표준, 예정 신고 때의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 확정 신고 때 과세 표준 1억 8천만 원이랍니다. 140-000-000 180-000-000 적어주고, 자, 단기 매입액이 핵심이다. 그죠? 단기 매입액에는 이번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했던 1억 2천만 원과 500만 원 합한 1억 2,500만 원만 적는 게 아니고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거는 1억 2,500만 원이지만 혹시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해가지고 합산된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이기 예정 신고 기간 때에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전혀 없답니다. 0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의지 매입세 공제에 홀랑 받아먹은 금액도 없었다 이겁니다. 아, 문제를 좀 단순하게 출제해 줬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단기 매입액에는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했던 1억 2,500만 원만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제율 104분의 4 맞고, 자, 이미 공제받은 금액 0이다. 그죠? 이렇게 서식을 딱딱 채워나가면 이제 작업은 끝난 겁니다. 결과값은 4307692라고 뭐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이 되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의 작업은 완성.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다음 내용이 전부 누락되어 버렸답니다. 매출 자료, 매입 자료가. 요거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려고 그런답니다. 부당과소 신고 아니고요. 예정 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이랍니다. 전자신고세 공제는 적용하지 말랍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직접 반영하랍니다. 자,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지금 작성해야 되는 거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입력합니다. 자,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7번 라인에 반영이 돼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 여기에다 적는 거다. 그죠? 오케이. 당사 제품을 주식회사 태영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신고할 때 누락해석됩니다. 그러면 영세율 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래입니다. 그죠? 오케이. 영세율 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니까 34번 라인에 그 내용이 적혀야 될 겁니다. 금액은 600만 원 0원입니다. 6000000 0. 그 다음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했답니다. 유형자산 매각해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거 신고해서 누락되었답니다. 부가가세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지? 과세면서 세금 계산서 32번 라인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금액 얼마요? 1,000만 원과 100만 원. 됐습니다. 당사의 제품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를 비사업자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매출했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매출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발급이 된 거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거래는 과세이면서 기타 33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400만 원과 40만 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죠? 4000000 그리고 40만 원. 자, 매입 누락분 봅시다.
주식회사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전자세금계에서 한 건 요거를 지연수취했답니다. 2월 20일에. 자, 지연수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별표 쳐두시고 이제 분석 시작합니다. 자, 늦게 세금계산서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받으면은 그 공급일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받는다면 1월 달에는 1기에 속한다. 그죠? 1기의 확정 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전에만 받으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2월 20일에 받았으니까 오케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신고세 빨리 적자 이겁니다. 다만 가산세는 있을 겁니다. 그죠? 1월 달 매입한 거라면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발급받아야 되는데 2월 20일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늦게 받았으니까 지연수치거든요. 가산세는 좀 내야 되겠다. 0.5%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 일단 매입자료만 입력합시다. 매입자료 800만 원과 80만 원 적으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 800만 원과 80만 원 됐습니다. 이제 가산세 입력하면 완성되겠네요. 자, 먼저 지연 수치한 거 먼저 적읍시다. 자, 가산세 부분. 지연 수치 61번 라인에 적혀야 될 겁니다. 공고가액이 800만 원이거든요. 8000000 그리고 그거 곱하기 0.5 계산합시다. 8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 하면은 4만 원 계산되고 서식에서 자동으로 딱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주네요. 오케이. 자, 이제 매출에 대해서 뭔가 누락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일단 패키지로 하나 생겨버리고 혹시 영세율 거래 있으면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시 가산세도 하나 생겨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으로 이렇게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동그라미 1번 거래는 뭡니까? 영세율 거래입니다. 영세율 매출 거래가 누락되었으니까 영세율 과표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질 겁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10% 부가가치세 매출 거래인데요. 요게 누락되었으니까 요거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생겨버릴 겁니다.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시 가산세의 출발점은 납부세액인데 납부세액이라는 거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니까 혹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건이 누락되어 있으면 그거까지 반영해가지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매입건이 한 건 누락되어 있는데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까지 고려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될 것이다. 자, 매출 세액 누락된 거는 100만 원과 40만 원, 14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누락되어 있으니까 80만 원을 빼야 될 거다. 그래서 납부세액으로 따지면 140만 원 빼기 80만 원. 얼마입니까? 60만 원이라는 납부세액이 지금 과소신고되고 납부 불성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겠습니까? 60만 원 곱하기 10%, 6만 원이 원칙인데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거니까 3만 원으로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6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일수 90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6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그러면 하루에 180원이거든요. 곱하기 90일 이렇게 하면 16200 이렇게 나옵니다. 16200 금액 까먹기 전에 요거 문제 서식 채워볼게요. 이제 분석했던 가산세 서식을 채우는 겁니다. 먼저 납부 불성실 먼저 채워봅시다. 납부 불성실 출발점은 60만 원이었다. 그죠? 그리고 결과값은 16200이었습니다. 과소신고는 얼마였습니까? 과소신고 69번 라인입니다. 60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6만 원이 원칙이지만 50% 감면되니까 3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영세율 과표는요. 출발점이 600만 원이었다. 그죠? 600만 원이고 자 0.5% 계산하면은요.
3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요거 6개월 내에 수령 신고하는 거니까 50% 감면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15,000원으로 이렇게 고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에 대한 내용까지 입력 완료. 그러면 서식 완성된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서식을 작성하면 요 2번 문항 입력 완료. 됐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쭉 입력해 보면 결과값이 뭐 701, 200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1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십시오. 예금 금액 3억 원이고 가입기간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짜리 예금이네요. 연이자율 2%고요.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인 2019년 7월 31일 날이랍니다. 자, 올해는 2017년도 회계연도입니다. 자, 연 이자율 2%래.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1년치 이자는 얼마입니까? 3억 원 곱하기 2% 계산하면은 600만 원입니다. 요 이자 언제 받는다고요? 만기가 되는 2년 후 시점에 2019년도 7월 31일 요때 받는다 이겁니다. 나중에 돈 받기로 하더라도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그죠? 그래서 올해 이자 부분을 발라내 가지고 돈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올해의 이자는 몇 달치입니까? 8, 9, 10, 11, 12, 5달치입니다. 요게 12달치니까 요거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5달치 이자가 쏙 튀어나올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250만 원으로 계산되네요. 됐습니까? 요거를 대변의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수동 계산이다 그죠? 일반점 비명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다. 대변의 이자 수익 2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 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그 금액 중 3만 원은 현재까지 원인을 밝힐 수 없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주식회사 휴림에 대한 선수금으로 밝혀졌답니다.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다. 아이고 말 어렵다 그죠? 자, 실제 금고 있는 금액하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뭐라고?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실제 금고 있는 금액이 더 많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장부에 있는 내용이 실제 상황을 반영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차변에 현금 33만 원 그리고 대변은 임시계정과목인 현금 과부족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이 되었을 때 이 현금 과부족 33만 원에 대해서 3만 원은 끝까지 원인 못 밝혔대요. 그러면 자, 일단 결산일에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야 될 거다. 그죠? 33만 원 없애고 그 중에서 대변에 3만 원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뭐라고 밝혀졌다고요? 애당초 실제 금고에 있는 돈이 많았던 이유가 보니까 주식회사 휴림에서 선수금으로 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그 부분 받았기 때문인 걸로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뭐. 거래처는 휴림.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하는 겁니다. 수동결산. 차변에 현금 과부족 33만 원.
그리고 대변은 잡이익 3만 원 하고, 그리고 대변의 선수금 휴림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3번 문항 국민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금 500만 원 5,000달러랍니다. 요거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답니다. 단기말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이랍니다. 기말 현재 달러로 되어 있는 자산 또는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이 발생합니다. 자, 장부 금액 얼마로 바뀝니까? 900달러 곱하기 5,000달러. 45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싹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500만 원이었다고요. 5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게 450만 원으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50만 원 계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회사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채가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수동 계산이다, 그죠? 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고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은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랍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취득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주를 취득했고 전기말에 그러면 애당초 산 날짜의 주가랑 작년도 기말의 주가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장부 금액이 이렇게 작년도 기말 주가에 준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자, 올해 기말에 보니까 주가가 또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도 주가랑 작년도 말 주가랑 올해 말 주가랑 요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차이 금액에 대해서 평가손익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 주당 15,000원만큼 주가 올랐으니까 이익 받습니다. 평가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고 몇 주라고요? 1,000주라고요. 금액은 그러면 15,000 곱하기 1,000 하면은 1,500만 원 나옵니다.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니까 그냥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바로 싹 가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입력할게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수익의 인식.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5번 문항 다음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하랍니다. 아하,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일단 열려있는 일반전 변경 메뉴는 이제 닫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를 열어야 될 겁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를 열면 항상 이런 보조 화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 불러올까 말까 이렇게 묻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를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저는 아니요 눌러볼게요. 자, 단기 처분 예정일 2018년도 2월 25일이랍니다. 적어줍시다. 2018 2월 25일. 그리고 전기에 대한 처분 확정일이 2017년도 2월 25일이래요. 오케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단기 처분 내용들 하나씩 봅시다.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 원이랍니다. 사업 확장 적립금 여기 있다, 그죠? 여기다가 500000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2천만 원이랍니다. 현금 배당 여기 적어줍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금전 배당액의 10%를 즉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한답니다. 오케이. 2천만 원 곱하기 10% 20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오케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끝났고요. 딱 하나 잊지 말자. 어떤 작업?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 이렇게 하면 요 메뉴에 대한 내용 입력 완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쭉 할까요? 제가 요런 그 보조창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잠깐 놓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다시 입력하자 할까요? 라고 묻는데 예라고 클릭하면 되겠지 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요 메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결사 문제 풀었고 이제 마지막 원천중수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사원 김대호 대리랍니다. 이 사람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랍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11월 급여 자료고 자, 급여 지급 날은 매월 말일이랍니다. 11월 30일. 자, 김대호 사원에 대한 겁니다. 자, 기본급 300만 원, 식대, 야근, 근로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직무수당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네요. 수당 내역, 식대, 당 회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밥도 주고 돈도 준답니다. 그러면 받는 돈은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식대라고 적혀 있는 것 과세.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면 야근 수당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은 생산직이 아니고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면 이 야근 수당 과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 원 지급한답니다. 직원 차로 회사 업무하다 보니까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20만 원 주는 거랍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맞습니다. 육아수당이랍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답니다. 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죠? 자, 그때 월 10만 원 따지는 거는요. 자녀 한 명당 10만 원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 2명이라고 20만 원 준다 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이겁니다. 자, 자녀가 한 명 있나 보다, 그지? 그래서 육아수당 10만 원 받았습니다. 오케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오케이, 요거 10만 원 전체는 다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직무수당, 직급에 따라서 대리직급은 20만 원 준답니다. 이런 거는 비과세 아니다, 그죠? 과세입니다. 자, 내역에 대한 내용들 전부 분석 끝났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청액에 해당한답니다. 정기 여부, 정기 부정기 입력할 때 자가운전 보조금만 부정기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다 정기로 입력하랍니다. 뭐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정기, 부정기 나누어서 입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수정할까요? 자가운전 보조금과 야간 근로수당 두 가지는 그 성격상 부정기거든요. 야간 근로수당을 매달마다 꼬박꼬박 동일한 금액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근해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도 당연히 그 성격상 야간 근로수당 그 성격상 부정기입니다. 야간 근로수당과 자가운전 보조금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는 를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라고 조금 정확한 내용으로 문제를 수정해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구 하나 수정해 주시고 자, 요거에 맞춰서 이제 입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은 당원에 고지된 내역을 반영했으니까 그냥 제시된 내용으로 따박따박 입력해 달랍니다. 사내대출금은 주택구입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랍니다. 아, 사내대출금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따박따박 갚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공제사항에서도 요거를 좀 등록해가지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조금만 화면 위로 올릴게요.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전부 부라고 체크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달랍니다.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자, 문제 다 읽어봤고요. 분석도 다 해봤다, 그죠? 입력합니다. 자, 먼저 수당 공제 버튼 눌러가지고 비과세 표시 여부를 체크합시다. 그러면 화면에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화면에서 과세는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입력할 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먼저 기본금 과세다, 그죠? 300만 원 입력하고, 자, 상여는 없다, 그죠? 그 다음 식대 10만 원이 있는데 파란 색깔 비과세만 표시가 될 뿐 과세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네.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과세이면서 식대를 추가로 등록합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비과세 식대 이거는 정신사나우니까 보이지 않게 부라고 딱 체크해 버립시다. 그러면 검정 색깔로 식대가 나타납니다. 그죠? 과세 항목 여기에다가 1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 25만 원 과세다, 그지? 그런데 비과세인 파란 색깔 야간 근로수당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과세 항목으로 추가해야 될 겁니다. 야간 근로수당.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부정기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정신사나우니까 부라고 체크해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25만 원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맞았다, 그죠? 오케이. 아이고, 제가 수당공제 작업할 때 잘못했다, 그죠? 자, 비과세인 야간 근로수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라고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깜빡 실수로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다가 부라고 체크했네요. 다시 수정할게요. 자, 다시 제대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는 여라고 다시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파란 색깔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다가 20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10만 원. 자, 육아수당 10만 원 전부 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육아수당 비과세 등록하면 되겠네. 비과세이면서 육아수당 찾아봅시다. 비과세 항목은 법에서 딱딱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으로 찾아가지고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서 육아수당 이렇게 검색해서 지금 입력하는 겁니다. 자, 육아수당 10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직무수당 이거는 과세다, 그죠?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네. 자, 과세이면서 무슨 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20만 원. 자, 입력은 끝났고 사용 안 하는 거 부라고 체크해 달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요거는 부라고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합시다.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됐지요? 자, 이제 급여 항목 작업은 끝났고 공제 항목 작업합시다. 소득세 147110 맞고 지방소득세 입력돼 있고 국민연금 135000 건강보험 91800 장기요양 6010 고용보험 21770 그리고 회사 대출금 갚는 거 50만 원 있다, 그죠? 요거 공제 항목으로 추가해야 되니까 공제 항목에 추가합시다. 이름이 뭐라고? 사내 대출금. 사내 대출금.
그리고 공제 유형 대출이다 그죠?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얼마요? 500,000 이렇게 하면 차인 지급이익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 293360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잘 작업했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차인 지급액이 2933600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아래쪽에 집계 내용이 나타나는데 과세 항목으로 3550,000, 비과세 항목으로 3000,000 이렇게 집계되어서 나타나면 정답입니다. 분석해 볼게요. 비과세 3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육아수당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요거 두 개 합해진 게 비과세로 집계되는 걸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지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 자, 사원 등록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김대호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데 하단 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직 여부를 묻는다 이겁니다. 생산직 여부에 요거 생산직 사원 아니니까 그지 당연히 부라고 체크되어 있다 이겁니다. 생산직 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과세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라고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어. 이렇게 사원 등록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요 김대호 사원에 대해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기존에 있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항목이 아무리 열심히 금액을 입력해도 그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금액으로 싹 집계되는 기능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한 대로 그냥 입력하면 당연히 정답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입력해도 정답이래요.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자, 요거 250 야간 근로수당 25만 원을 일단 여기서는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고, 자, 수당공제 항목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등록했던 야간 근로수당 과세 요거를 일단 보이지 않게 F라고 체크하고, 기존에 있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있잖아, 그지? 요거를 여라고 지금 체크해서 나타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파랑 색깔 야간 근로수당으로 나타난다 그지? 비과세 항목이다. 이제 여기다가 25만 원을 적어도 사원 등록 메뉴에 이 사람은 생산직 아닙니다라고 이미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25만 원 적어도 그 금액은 비과세가 아니고 아래쪽에 과세로 이렇게 집계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요 파란 글자로 나타나는 야간 근로수당에 25만 원 적은 사람도 당연히 정답이 인정이 되더랍니다. 됐죠? 뭐 참고로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기능은 편의 기능일 뿐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과세 비과세 정확하게 딱 발라내 가지고 우리가 처음 입력했던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 드린 것이다. 됐지요? 메뉴 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아버리고,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코드 110번인 정영이 여자랍니다.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사원 등록 메뉴에 있는 부양가족 명세 탭,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 요 두 가지 탭 작업을 좀 해달랍니다. 정영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한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랍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먼저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정영이 사원 선택하고 부양가족 명세 탭을 클릭합니다. 하나씩 채워봅시다. 먼저 본인 여성이거든요. 부녀자 공제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다, 그지? 자,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으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본인에 대한 총 급여가 6,600만 원이라는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 금액, 다른 소득은 지금 언급 안 돼 있으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지만 그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총 급여 6,600만 원이면 아마도 근로소득
공제가 50%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넘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입력 메뉴를 엽니다. 그리고 정영희 사원을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총 급여액이 6,600만 원인데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이렇게 계산됩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 5,295만 원, 3천만 원보다 훨씬 크다, 그지? 그래서 요 사람은 부녀자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녀자 공제 여부는 그냥 부로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자, 이제 배우자부터 하나씩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차민수입니다. 3번 선택하고 차민수 이렇게 적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711111이랍니다. 7111111111. 자, 총급여 300만 원이랍니다. 총급여 3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은 곱하기 30% 하면 되니까 9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이니까 다른 소득에 대해서 언급 없고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그냥 90만 원이니까 당연히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하고 따라서 배우자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근로소득 위에 다른 소득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라도 오케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태영 아들입니다. 아들 4번 선택하고 차태영 적어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021111 그 다음에 331 쭉 갑니다. 021111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11111 뭐 이렇게 쭉 간다. 그 다음 중학생이고 소득 없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태희 딸입니다. 전부 1로 쭉 가고 4, 2가 중간에 있네요. 오케이. 1, 1, 1, 1, 1, 1, 4, 2, 1, 1, 1, 1, 1, 뭐 이렇게 가고. 취약자 아동이고 소득 없답니다. 오케이.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호영 아버지입니다. 직계 존소. 호영 주민등록번호가 44 쭉 가고 12 쭉 갑니다. 44 1111 그 다음에 12 1111 이렇게 갑니다. 자, 아버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2017년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랍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데 소득금액 요건은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100만 원 이하라야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맞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73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기본공제를 안에다가 60세 이상이라고 체크해도 되고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라고 체크해도 됩니다. 둘 다 정답 인정됩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고 저는 그냥 60세 이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여기 장애인란에다가 1번이라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그죠? 그래서 1번이라고 딱 체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경로대 같은 거는 자동으로 딱 체크되니까 오케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민영 신우이입니다. 42세래요. 자, 신우이면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그죠? 그러면 형제자매 6으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6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차민영 주민등록번호가 7511
1111, 그 다음에 2 쭉 하네요. 75, 1111, 2로 쭉 합니다. 자, 배우자 여동생이고 소득이 없답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지만 나이가 42세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뭐.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태회에 대한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내용 보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기를 하나씩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본인 생명보험료 120만 원. 오케이. 예, 인정되겠네요. 자, 확대 버튼 눌러서 화면 좀 키울게요. 자, 보장성 일반 쪽에다가 금액 적으면 되겠습니다. 120만 원. 1200000.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입력란 자체에 100만 원 그렇게 입력하셔도 당연히 정답됩니다. 그 다음 본인 저축성 변액보험료. 보장성 보험만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그죠? 아버지 정호영에 대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공제됩니다. 여기다가 1500000 적으면 되고 한도 금액인 100만 원 적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정답으로. 자, 의료비 본인 건강검진비 50만 원이랍니다. 자, 의료비 본인 의료비다. 그죠? 50만 원 체크하고. 그 다음 본인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비 연 50만 원까지 인정된다. 그죠? 60만 원 적겠지만 50만 원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만 원이랑 50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으로 금액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들 차태영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 진료비랍니다. 200만 원. 오케이. 아들이니까 일반이다. 그지? 2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호영의 질병 치료 목적 병원 입원비 650만 원. 자, 아버지는 연세가 73세였습니다. 자,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경로우대 공제 판단할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70세인데요. 의료비 할 때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몇 세였습니까? 65세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73세이니까 둘 다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의료비, 아버지의 의료비는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장애인이기도 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는 경로자 의료비 쪽에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되고 장애인 쪽 의료비에다가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기존에 있는 요 숫자 고치기 싫으니까 장애인 안에다가 적으려고 그럽니다. 600 얼마요? 65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는 전액 정영이가 결제했답니다. 알겠다. 자, 넘어갑니다. 교육비입니다. 아들 차태영 중학교 등록금 70만 원, 현장 체험학습비 50만 원, 교복구입비 50만 원이랍니다. 자, 교복구입비 1년에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현장 체험학습비 1년에 30만 원까지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자, 교육비의 경우 한 사람별로 인별로 적어야 됩니다. 그죠? 자, 집계할 때 아들 차태영에 대한 교육비 집계할 때 7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50만 원 말고 30만 원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탈 1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일 까다롭지요. 요 항목만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료 예를 들어 볼게요. 보장성 보험료만 입력한다. 그럴 때는요.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게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해당 지출금액 전체를 적든 한도 금액 내가 알아서 고려하든 적든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는 란이 요 세 금액을 합해가지고 뭔가 내가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체험학습비가 1년에 연한도 30만 원이라는 게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거야. 입력하기 전에 내가 미리 이렇게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번거롭지만 연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항목들은 좀 번거롭지만 외워둘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컨택트 렌즈 구입비, 의료비 계산할 때 컨택트 렌즈 구입비는 연 50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리고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들 교육
교복구입비 요것도 마찬가지 연 50만 원입니다. 한도가. 그 반면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50만 원이 아니고 연 30만 원입니다. 요 세 가지 항목은 한도가 딱딱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번거롭지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딱 묶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하나 쳐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 하나 쳐 두자. 어떤 면에서 좋다고? 연 한도가 딱딱 정해져 있는 그 번거로운 내용들을 좀 연습하기에 좋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면 아들 차태영의 교육비는 7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합한 1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교육비 아들이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여기다가 1500000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딸 차태희 미술학원이랍니다. 미술학원 수강료 30만 원인데 딸이 몇 학년입니까? 딸 차태희가 6살입니다. 취약전 아동이다. 취약전 아동은 학원비 공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30만 원도 공제 대상 맞다. 그러면 취약전 아동 클릭해서 3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아버지 정호영의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연습할 수도 있는 좋은 문제네요. 됐습니까? 요거는 공제 대상 아니다. 확인 버튼 누릅시다. 자, 그 다음 기부금입니다.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30만 원이랍니다. 오케이.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여기에다가 적고요. 10만 원 이하분 그리고 초과는 20만 원은 10만 원 초과분 쪽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교회 헌금이랍니다. 20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죠? 교회 헌금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2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신용카드입니다.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중에서 자동차 리스료 300만 원 있답니다. 요거는 빼야 되겠다 그죠? 1,700만 원만 입력하자. 자, 1700000 입력하고 그 다음 차민수 배우자랍니다. 직불카드 사용액 1,500만 원이고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 있답니다. 그러면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 가지고 입력해야 될 겁니다. 1,000만 원과 500만 원. 전통시장 500만 원. 그리고 신우이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15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안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들 전부 이렇게 입력 끝났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작업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완성. 자, 이제 이 문제 마치기 전에 중요했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가 좋다라고 정리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연 한도가 딱딱 정해져 있는 번거로운 항목들, 의료비에서의 컨택트 렌즈 50만 원, 교복구입비, 교육비에서 50만 원, 현장 체험학습비 30만 원이라는 거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고, 교육비에 있어서 직계 존속 교육비 안 된다라는 내용, 신용카드에 있어서 형제자매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할 때 10만 원과 20만 원 나누어서 기재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